왕이었지만 끝내 이름조차 지워진 사내가 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내쫓고 형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비난을 받았던 남자. 그러나 그 뒤엔 누구도 몰랐던 조선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그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외줄 위를 걷듯 나라를 지켰어요. 한쪽으로 기울면 멸망, 다른 쪽으로 기울면 반역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조선을 위해 왕의 자리를 지켜냈죠. 영웅일까요? 아니면 냉혈한 권력자였을까요? 찬란하면서도 비극적인 군주 광해군. 지금부터 그가 왜 패주라 불리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기습 상륙한 일본군이 무서운 기세로 수도 한양을 향해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일본군 앞에서 조선 남쪽의 성들은 연이어 무너져 내렸어요. 불과 보름이 지난 4월 28일 조선 조정에서 충격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북쪽으로 피난하여 회복을 도모해야겠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가 신하들을 불러 한양 도성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파천을 선언한 것이죠. 정말 청천벽력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신하가 파천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제안을 합니다. 가기 전에 대계를 정하시어 사직의 장례를 도모하소서. 큰 계획을 정해서 나라의 장례를 도모하라는 의미였어요. 조선에서 큰 계획이라면 바로 대를 이을 후계자를 정하는 일, 즉 세자를 책봉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이 나왔을까요? 당시 조선의 세자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이 터진 위험한 상황이니 파천하시기 전에 세자 자리를 채우라는 제안이었죠. 그렇게 선조의 뒤를 이을 세자로 낙점된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었습니다. 불과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세자를 정하라는 제안이 있던 그날 밤 조정에서 광해군이 바로 세자로 결정됐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정식으로 책봉되었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전격적으로 조선의 세자로 낙점된 18살의 광해군. 이때 광해군은 조선의 차기 왕이 됐다는 기쁨이나 당황스러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광해군이 보따리를 꾸리고 피난길에 오르는 순간이었거든요. 지금 일본군이 바로 코앞까지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4월 30일 새벽, 그렇게 광해군은 선조를 따라 경복궁을 나서야 했어요. 이렇게 광해군이 세자가 된 지 한 달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광해군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죠.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왕세자에게 조정을 나누어 주겠다. 일국의 왕과 다름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와 백성을 보전하라. 선조가 아들 광해군을 보고 왕의 역할을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를 분조라고 부르는데요. 임진왜란의 위급한 상황에서 조정을 둘로 나누자는 것이었죠. 과연 선조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선조는 신하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으니 조선을 떠나 천자의 나라로 불렸던 명나라로 가겠다는 거였어요. 자신은 보다 안전한 명나라로 떠날 테니 아들 광해군이 조선에 남아서 전란에 휩싸인 나라를 책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에 빠진 조선을 수습하기 위해 광해군은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10걸음 걸으면 9번 넘어지는 험한 산길에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물론이고 세자인 광해군까지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할 정도였죠. 그렇게 강원도와 평안도, 황해도 여러 고을을 옮겨 다니면서 공석이 된 고을의 수령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관들이 올렸던 상소와 보고서를 처리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임진왜란 이후 마비되었던 조선의 행정 시스템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 거죠. 이런 광해군의 분주한 활동을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동궁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심이 기뻐하며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젊은 세자를 보면서 민심이 점차 수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조선을 안정시키기 위한 광해군의 고군분투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광해군에게 한 가지 소식이 날아듭니다. 명나라로 망명하려던 선조의 계획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일본이 명나라까지 쳐들어올 것을 걱정했던 명나라가 조선에 지원군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나라의 도움을 받게 된 조선은 수도 한양을 빼앗긴 지 꼬박 1년 만에 가까스로 한양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압록강 근처 의주로 피난했던 선조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동안 정말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면서 조선을 수습했던 광해군. 사실 돌아온 아버지 선조가 이렇게 고생했던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면서 인정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분조를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아들 광해군에게 이렇게 말해요. 세자인 광해군이 뛰어나고 광해군을 모시는 신하 중에는 현명한 사람이 많으니 나라가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에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자 한다.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여기에는 깜짝 놀랄 만한 선조의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선조가 이렇게 양위 선언을 할 때면 조선의 조정은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신하들은 선조 앞에 엎드려서 아니 되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면서 간곡하게 반대합니다. 만약 선조가 막상 양위를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신하들에게는 불충이요, 광해군에게는 불효가 되기 때문이에요. 광해군도 매일같이 땅에 엎드려서 식사도 거른 채 양위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선조는 바로 이걸 노리고 양위 선언을 했던 겁니다. 선조의 양위 소동은 자신을 향한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 위한 정치 전략이었어요. 전쟁 7년 동안 양위하겠다고 소동을 일으킨 게 무려 10번이나 됩니다. 선조 입장에서는 광해군에게 쏠리는 민심을 다시 자기에게 가져오고자 하는 정치적인 시험이고 테스트였던 거죠. 사실 선조는 아들인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조는 아들 광해군을 질투하면서 신하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1598년 드디어 임진왜란이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선조에게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어째서 세자의 문안이라고 하느냐? 너는 임시로 봉한 것이니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라. 이 말을 듣고 광해군은 너무 속상해서 피를 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어요. 광해군의 세자 책봉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당시 명나라와 조선은 군신 관계였기 때문에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선의 세자로서 완전한 정통성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에서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던 1606년 결국 세자 광해군의 지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선조의 정식 부인 의인왕후는 1600년 여름에 고열로 급사해요. 이후 1602년 선조가 19살의 새 왕비를 맞이합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9살 어린 계모가 생긴 거예요. 그 계모의 이름이 인목왕후입니다. 그리고 이 계모 인목왕후는 선조와 혼인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선조가 재위 39년 만에 얻은 첫 적자 영창대군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광해군이라면 심장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죠.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 적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계승서열상으로 광해군이 밀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오해예요. 당시 16세기 후반 조선에서는 이미 후계자로 승인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적자가 태어난다 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게 판례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버지 선조가 광해군을 굉장히 미워하는데 대안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서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경쟁에 휩싸일 수 있는 엄청난 위기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1년 반 정도가 흐른 1607년 10월 광해군에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 선조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어요. 자신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선조는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교지를 드디어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광해군과 영창대군 중 선조가 지목한 다음 왕은 누구였을까요?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영창대군은
당시 겨우 2살로 광해군에게 대항할 만한 힘과 세력이 없었던 거죠. 눈물로 지켜온 영조를 내 갓난 아기에게 물려준다 생각하니 통곡이 터져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약 4개월 뒤 선조가 사망합니다. 험난한 세자 시절을 거쳐 벼랑 끝까지 몰렸던 광해군이 마침내 조선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거죠. 그런데 광해군에게는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지금까지 세자 광해군을 인정하지 않았던 명나라였어요. 명나라가 끝까지 세자 광해군의 책봉을 거절했던 이유가 뭐였죠? 광해군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의 친형인 임해군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광해군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된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그 위협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친형 임해군을 영모 사건과 엮어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형 임해군을 유배 보낸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광해군에게 충격적인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임해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해군은 형 임해군이 왜 죽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실상 파악을 위한 조사관 파견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장애물일 수 있는 형 임해군이 죽은 지 한 달쯤 지난 1609년 6월 광해군이 그토록 기다렸던 명나라의 책봉사가 한양에 도착합니다. 세자 때 끝내 받지 못했던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조선의 왕이 되어서 드디어 받게 된 거예요. 16년간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약점을 지워낸 광해군. 정통성을 확보한 명실상부한 조선의 왕으로서 광해군이 내디뎠던 두 번째 행보는 뭐였을까요? 광해군은 조선 조정의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직 인재만을 청구하고 어진 사람만을 기용하여 다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라. 붕당과 상관없이 좋은 인재들이면 모두 추천하고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7년이나 지속됐던 전란의 후유증이 아직도 조선 전반에 아주 진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전후 복구 사업에 주력한 광해군, 토지를 개간하고 토지 대장과 호적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성곽과 무기를 수리해서 국방도 강화하죠. 여기서 잠깐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세금으로 곡물, 즉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런데 대동법은 당시 화폐나 마찬가지였던 쌀로 세금을 통일합니다. 쌀로 내다 보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땅을 적게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도 돼요. 정말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세제도 개혁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백성 맞춤형 개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의학과 약학의 수요가 높아진 이때 바로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의보감이 편찬된 거예요. 광해군은 정말 민심을 생각한 업적들이 많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 영웅 광해군의 모습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임진왜란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광해군은 의심할 나위 없이 충분한 권위를 지닌 조선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재위한 지 5년째 되던 해 조선을 뒤흔드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임진왜란 때 그토록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던 광해군,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훌륭한 업적을 쌓았던 광해군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급속도로 나쁘게 변해가는데 그 지점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임목대비와의 갈등이에요. 사실 스캔들의 시작이 뭐냐면 아버지 선조는 광해군을 미덥지 않게 봤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광해군을 감싸고 돌 때도 꽤 비판적이었어요. 문제는 말년의 선조가 어린 중전과 살게 되죠. 선조가 돌아가시면서도 남겼던 유언을 보면 형제가 싸우지 말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영창대군과 광해군이 싸워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광해군 입장에선 이게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영창대군과 인목대비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이 형성될 수 있고, 형성된 세력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신경증, 공포증에 시달렸던 것만큼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분명하다고 보냐면 고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변은 쉽게 말하면 보고서 같은 건데, 저 아무개가 영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작당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고변이라는 건 대부분 사실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걸 잘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권력을 장악하고 싶거나 이런 정치의 도구로 쓰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위험한 고변이라고 해서 다 그대로 믿고 무차별적으로 숙청하면 안 되는데, 광해군이 보였던 가장 어리석기도 했고 위험했던 모습이 뭐냐면 고변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고 숙청하기 시작해요. 광해군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를 굳이 따진다면 당연히 자기 형인 임해군이라든지, 그리고 영창대군이 부담스러운 존재인 건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고변을 받아들여서 2명을 제거했다는 건 사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김직재 영모 사건이라든지 칠서의 옥사라든지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고변 사건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다 문자 그대로 믿고 그에 따라서 피해 숙청을 거듭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광해군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냥 무서워하는 걸 넘어서 이 사람 미쳤다, 살아남자는 생각이 들죠. 아무나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면 광해군을 몰아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걸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고변을 다 처리하다 보면 본인의 정보망이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첩보가 들어오면 첩보를 바탕으로 진위를 가리면서 이 사람의 정보 루트는 괜찮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정세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속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대로 다 처벌해버리면 나중에 가면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로 광해군을 몰아내려고 했었던 고변이 들어왔을 땐 그 고변은 이른 몇 달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리가 안 됐어요. 쉽게 말하면 내 팔로우한 계정이 너무 나를 슬프게 한다. 10여 년간 숙청을 계속해 나가고 지쳐 있었던 것 같다. 심지어 영모를 어느 날 누가 한다는 이야기까지 다 알려줬거든요. 당일날 대세가 기울고 있는 영모를 조사하라 했지만 흔히 반정을 일으킨 반정파들이 닥치게 될 때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기껏 겨우 내시 한 사람이 길을 안내하면서 궁궐을 넘어가는 비참한 행동을 하게 된 후로 반정은 끝나게 되거든요. 단 한 명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내시에게 의존해서 엎혀서 도망가다가 잡혔다는 건 그만큼 주변에 사람도 없고 국정 장악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된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 그 유명한 폐모살제라는 사건입니다. 인목대비와 광해군의 관계를 기록을 읽어보면 진짜 주저리 썼는데, 인목대비가 매일매일 광해군을 가스라이팅하는 스타일이에요. 너 같은 게 왕이냐? 광해군을 몰아냈으면 좋겠고 영창대군이 왕이 됐어야 됐는데 내 아들이 왕이 못 된 게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 영창대군을 죽이자. 그리고 인목대비를 폐위시켜서 서인으로 만들어버리죠. 심지어 어떤 야사를 보면 영창대군을 초가집에 가둬놓고 불을 떼서 쪄 죽였다는 기록들이 있죠. 광해군은 자기 형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조선 어느 왕이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한 적이 있나요? 인류 국가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서인으로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즉 반정을 일으킬 결정적인 명분을 주게 되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물리적 한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런 고변을 바탕으로 한 정치 테러를 하면서 신하들을 막 공포에 떨게 하는 모습들, 폐모살제라는 결정이 단서를 제공하게 되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연산군은 쫓겨난 다음에 얼마 지대로 금세 죽었어요. 광해군은 어떨 것 같아요? 금세 죽지 않았어요. 10여 년 이상 살았어요. 강화도로 옮겨졌다가 곳곳을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엔 제주도에 살다가 죽었어요. 1641년이거든요. 실제로 광해군이 쫓겨난 다음에
그리고 1641년 죽기 전까지 사이에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되냐면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인조가 집권하게 되고 왕이 된 다음에 정말 세기의 대굴욕을 못면하는 가운데 결국은 후금 이 나라가 바뀌잖아요. 청나라의 황제 홍타이지의 굴욕을 받아서 삼전도에서 유린된 걸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광해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서인이 반정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나를 쫓아냈고 이렇게 개패망해버렸구나. 내가 왕이었다 하면, 내가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쓸쓸히 죽었을 거예요. 한 지도자가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을 때, 모두가 다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그 비극은 밀어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 파란만장했던 광해군의 슬픈 종말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